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17세기 전후의 동아시아 전쟁. 자, 이쪽을 살펴볼 건데요. 교재로 간다라면 이제 100페이지. 자, 여기를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으로 한 번만 설명해 드릴게요. 조선에서요. 우리가 한국 수사 쪽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조선이란 나라 자, 이때 신진 사대부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 신진 사대부들이 언제? 고려 말에 성리학에 기반을 두고 자 성장했었던 자 그러한 세력이라 할 수 있겠고 이들에 의해서 자 조선이 건국이 될 건데 이 조선이 건국됐었을 때 자 급진적 신진사대부와 자 온건적 신진사대부 그 중에 이 급진적 신진사대부들에 의해서 자 조선이 건국이 됩니다. 반면에 이 온건적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는 이제 낙향을 하죠. 고향으로 들어갑니다. 낙향을 했을 때 자 뭘 연구하게 되냐면 학문을 자 연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들이 이제 학문을 연구했고 당연히 성리학입니다. 여기 있는 급진이 됐든 온건이 됐든 신진사대부들의 사상적 기반은 성리학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리학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었고 나중에요. 이 조선이 건국됐었을 때 얘네들은 어디 출신이냐면 성균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균관은 여러분들 고려 말에 원나라 간섭기 때 국자감의 이름이 이제 성균관으로 바뀐 거잖아요. 자, 그 성균관으로 바뀐 상태에서 조선으로 그대로 왔단 말입니다. 그럼 조선의 중앙교육기관도 성균관인데 어쨌든 이 성균관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과거에 합격을 해서 지금 현재 관리로 일을 하고 있는 자 이런 세력들 이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관학파라고 부릅니다. 관학교육기관 출신이라는 거죠. 관학파입니다. 그런데요, 이 관학파 중에 일부가 다시금 자 무슨 파라 불려지게 되냐면 훈구파라고 이렇게 이제 불려지게 됩니다. 배경은요 이렇습니다. 여기 세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 수양대군 이 수양대군이 세조가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앞에 있었던 단종, 조카죠. 조카인 단종을 자르고 결국 수양대군이 이제 왕이 된단 말입니다. 자, 이 구조에서 수양대군에 대한 어떤 지지 세력들이 있었을 것이고 반대 세력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 세력들은 다 제거해야 되고 이제 결국 왕위를 됐죠. 왕위에. 그런 다음에 이제 나를 지지해줬던 세력들은 자 어떻게 돼요? 반대했던 애들은 제거하고 지지했던 애들은 뭐 해준다고요? 여기에서 훈장을 나눠줘야 되겠죠. 땡큐. 너희들이 날 지지해줘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 이런 어떤 고마움을 자 표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훈장을 나눠준 겁니다. 그들이 바로 훈구파입니다. 그러니까 관학파 중에 일부가 자 훈장을 받고 훈구파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 세조 다음에 예종이 올라오고요. 예종 다음에 성종이 올라오는데 그 성종이라는 왕이 올라왔었을 때 너무나 어린 나이에 왕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린 나이로 왕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어머나 네가 성종이니? 귀엽다. 잘해봐. 라고 하면서 이 훈구파들이 왕을 자꾸 어떻게 돼요? 가지고 놀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종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왕인데 이런 이제 화를 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 훈구파란 신하들의 숫자가 더 많단 말입니다. 1대 다수란 말이야. 이거 싸우면 정면으로 싸우면 내가 지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성종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요도를 다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자 지방에서 다시 올라왔는데 이들을 우리는 살인파라고 부릅니다. 혹은 사학파라고도 부릅니다. 예, 개인교육기관 출신이기 때문에 이들은 관학교육기관 출신이고요. 어쨌든 이 성종이 살인파 중에 누구를 처음 끌어들였냐면 김종직이라는 자 이러한 살인을 성종이 15세기 후반에 처음으로 이제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파파 어때요? 성향이 다르죠? 살인파, 자 훈구파. 성향이 다른 아이들이 자 한 자리에 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싸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둘이 싸우게 되는데 이 둘이 싸웠었을 때의 싸움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사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화. 그러면은요, 이 사화라는 게 발생이 됐었을 때 내용은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 이겁니다.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 그러면 훈구파가 이렇게 있다고 친다라면 자 살인파 A, 자 제자 B, 제자 C, 제자 D, 제자 E, 제자 F, 제자 G 자 이런 식으로 자 쭉 살인들이 있는데 A가 먼저 정치에 올라갔다가 훈구파와 싸우다가 어떻게 돼요? 데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인 B가 감히 우리 스승님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 싸우다가 데스 C도 올라가서 싸우다가 데스 D가 올라가서 싸우다가 데스 어머나 자, 무호, 갑자, 기묘, 을사 4번에 걸친 사화 다 깨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또 살인이 있다 없다? 또 살인이 있네요. 그죠? 그럼 얘들이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올라간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훈구파라고 하는 아이들은 사화에서 분명히 이겼습니다. 왜?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자 그들이 분명히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늙어서 자연 도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제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얘들이 이제 자연 도태되기 시작하면서 정치에는 얘들만 남죠. 얘들만 남으니까 자 이들끼리 어떻게 돼요? 이들끼리 한정된 관직의 수, 그러니까 공무원의 숫자는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정돼 있는 그 공무원의 자리를 서로 이들끼리 차지하다가 자 얘들은 쪽에 다 밀려났고 얘들끼리 서로
한정된 공무원의 자리를 차지하려다 보니까 야, 너 어디 출신이야? 나는 스카이 출신인데 나는 여기 출신이야. 야, 꺼져.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학연과 지연으로 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뭉치게 됩니다. 이해돼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바로 붕당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사화에도 불구하고요. 사화에도 불구하고 사림들이, 자, 이 사림 양반들이 계속해서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은 제자를 양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자를 양성했었을 때 뭐를 통해서? 그렇지. 바로 서원을 통해서. 자, 이걸 우리가 언제 배웠습니까? 성리학을 배울 때 자, 배웠었던 서원이라는 게 있었고 16세기 때 우리 서원이 자, 처음 설치가 됩니다. 아무튼요. 서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향약이라는 게 있었죠. 향촌의 자치규약. 그 향촌의 자치규약을 바로 사림 양반들이 실시를 하고 있었던 거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향촌 사회에서 계속 영향력을 키워왔었던 겁니다. 아무튼요. 그래서 사림들의 성장 기반 서원과 향약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붕당이라는 건 여러분들 자 누구의 분열이라고요? 예, 사림의 분열입니다. 그러면 사림의 자 분열이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분열되느냐? 동인, 서인, 북인, 남인 막 이런 식으로 쪼개집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자 그 동인, 서인, 북인, 남인을 직접 묻진 않습니다. 됐죠? 직접 묻지 않기 때문에 쌤이 왕으로만 가겠습니다. 자, 선조란 왕. 이 선조란 왕 때는 자 뭐가 시작됐냐면 붕당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갑시다. 여기서 여러분들 그 조선의 이제 왕들을 쌤이 쭉 나열할 건데 이 왕 이름은 동사에서는 안 나옵니다. 알겠죠? 동사에서는 동아시아에서는 우리 자 고려나 조선의 왕의 이름을 직접 묻지 않아요. 자, 어떤 사건만 물어봅니다. 사건만. 그랬을 때 왕 이름 써주는 건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어떤 사건이 있었구나. 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요거 하나 먼저 정리하고 하는데요. 15세기와 자 그다음에 16세기와 17세기와 18세기 자 요 사이사이에 걸쳐있던 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왕 중에 15, 16세기에 걸쳐있는 왕 누가 있었냐면 바로 연산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네 번의 사화 중에요. 무호, 갑자, 기묘, 을사 이 네 번의 사화 중에 무호 사화와 갑자 사화가 둘 다 연산군 때거든요. 근데 무호 사화는 15세기 말이고요. 갑자 사화는 16세기 초예요. 그러니까 연산군은 15, 16에 걸쳐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16, 17에 걸쳐 있었던 왕은 누구냐면 바로 선조입니다. 선조. 자, 그리고 17, 18에 걸쳐 있었던 왕. 요게 이제 자 중요한데 누구냐면 숙종입니다. 그러면 숙종이라는 왕이 자 17, 18에 걸쳐 있었다. 자, 요거 뭘 확인하냐면 청나라, 중국 청나라에 자 누구요? 강희제가 있습니다. 강희제가 있는데 그 강희제와 동시라는 거, 동시대라는 거. 그러니까 강희제라는 황제도 17과 18초에 걸쳐 있었던 그런 황제가 강희제인데 숙종과 시기가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19세기는요. 자 의미가 없는 게 정조가 딱 1800년에 죽어요. 정조가 딱 1800년에 죽으면서 이제 19세기에 세도 정치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18, 19에 걸쳐 있는 왕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때 숙종 여러분들이 눈여겨봐두시고요. 아무튼 선조라는 왕 때 뭐가 시작되었다? 붕당이라는 게 시작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자 광해군이 올라오는데 이거를 체크해야 되겠네. 오늘 봐야 되는 게 사실 이거였었거든요. 뭐였냐면 임진전쟁. 자, 이걸 봐야 되는데 임진전쟁은 좀 이따가 제가 살을 붙이기로 하고요. 자, 1592년도. 그래서 선조 때 임진전쟁이 벌어졌고 전쟁 끝나고 나서 광해군이 올라왔는데 이 광해군에서 여러분들이 자 기억할 거는 전후복구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죠? 전쟁 끝나고 났었을 때의 자 전후 자 복구 사업. 이 전후복구 사업에서 뭐 이 정도 대동법 이거 하나 얘기할게요. 대동법. 세금 제도를 개편해 줌으로써 백성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자 그런 어떤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대동법. 자,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중리외교라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 시험에서는요. 그 중리외교를 자 뭐라고 부를 거냐면 사르흐 전투라고 부를 겁니다. 사르흐 전투. 자, 이것 때문에 결국 광해군이 잘리게 됩니다.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중국에요. 지금 명나라가 임진왜란을 도와주고 임진왜란 우리가 좀 이따 볼 거예요. 임진왜란을 도와주고 국력이 급속도로 쇠퇴가 돼요. 그래서 명나라 국력이 급속도로 쇠퇴가 됐을 때 여 위에 누가 성장했냐면 여진족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진족이요. 어떤 나라 만들었냐면 후금을 건국한 겁니다. 이 후금이 1616년에 건국이 돼요. 그래서 이 후금이 누구를 압박을 넣은 거냐면 여기에 있는 자 누구요? 명나라에 대한 압박을 넣은 겁니다. 그랬더니 명나라가 야 좀 도와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선의 광해군은 야 이거 어떡하지? 안도우지 할 수도 없고 임진왜란한테 도와줬잖아.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와주는 척 하면서 자 이때 후금의 비위를 건드리지 말자. 그래서 강홍립이란 장군을 자 보냅니다. 강홍립이란 장군을 보내서 야 싸우지 마 항복해 라고 이제 결국은 후금한테 곧바로 항복을 해버렸죠. 그래서 명나라와 후금이 자 벌이고 있는 이 싸움에 자 직접적으로 휘말리지 않음으로써 전쟁의 피해를 벗어날 수 있었다. 이걸 한국사에서는 중립외교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중립외교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슨 전투? 예, 사러우 전투.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요 사러우 전투가 중립외교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결국은 결국 잘립니다. 그래서 무슨 반정이 벌어질 거냐면 인조 반정. 자, 누구로 왕이 바뀌겠습니까? 인조로 자 이렇게 왕이 바뀌게 되죠. 그럼 인조 반정으로 올라왔었던 이 인조와 당시 이제 서인이라는 자 이 붕당은 뭐 하게 되냐면 이런 정책을 취하게 된다. 친명 배금 정책. 친명 배금 정책. 누구한테 친하게 지내고 명나라에게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 친명 배금 정책. 자, 그 다음에요. 하나 더 봐야 될 게, 여기에 이괄의 난이라는 게 벌어지는데, 이괄은요, 붕당이 서인인데, 여기에, 이괄이 붕당이 서인이었는데, 인조반정을 아까 서인들이 주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서인들 중에 이괄이 나는 1등 공신이야. 이렇게 이제 자부를 해요. 나 없었으면 인조반정 성공 못했어. 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장 1등 공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반정이 다 끝나고 나서 공신 책봉을 할 때 3등 공신 취급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삐진 거죠. 삐져가지고 이제 이괄이 반란 일으킵니다. 그럼 이괄이 이렇게 반란 일으켰는데 요 이괄의 난은 진압이 됩니다. 진압이 됐는데 이괄의 난에 가담했었던 자녀 세력들이 탈출해요. 탈출해가지고 자기는 후금으로 도망갑니다. 후금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어이 후금 야 조선이 너보고 병신이래. 와 내가 병신이라고? 진짜야. 조선이란 나라는 말이야 친명 배금 정책을 쓰고 있다니까 너를 개무시하고 있어. 와 기분 나쁜데? 그러면 치자. 때리러 가자. 라고 이괄의 난에 가담했던 자녀 세력들이 조선의 외교 정책인 친명 배금 정책을 고자질른 거고 후금을 계속 부추겨서 침략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결정적인 또 하나의 사건은 가도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가도 사건은 명나라 장군 모문룡이라는 장군이 이 가도라는 섬에 와서 주둔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후금이 여기 있는 명을 때리러 들어가면 여기 있는 가도에 들어와 있었던 모문룡이라는 장군이 후금을 뒤에서 때리겠죠. 후금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가도라는 섬에 자 모문룡이 와서 주둔하고 있는 이 자체는 자신들한테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그 가도라는 섬이 바로 조선 땅이거든요. 그럼 결국 조선이 그 섬을 빌려준 거네. 그죠? 그래서 이 가도 사건, 요거와 맞물려서 지금 이야기하는 자 친명배금 정책, 이괄의 난, 자 가도 사건 이게 맞물려서 후금이 쳐들어온 겁니다. 자 후금이 쳐들어왔는데 자 이거를 우리는 정묘전쟁이라고 이제 표현하죠. 정묘전쟁. 그럼 정묘전쟁이 1627년이라 할 수 있겠고요. 당시 후금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후금이 쳐들어와서 이 침략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강화도로 피난을 떠납니다. 자, 강화도로 피난을 떠났는데 결국은 우리가 막아내지 못합니다. 당시 이제 활약했던 장군 이름 중에 정봉수, 그 다음에 이립 이런 장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봉수, 이립 장군들이 후금의 보급로를 끊어놔요. 보급로를 끊어놨기 때문에 공격이 더 확대되진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들에게 자 굴복을 했고 브라더 관계를 맺고 돌아갑니다. 형제 관계를 맺고 돌아갔죠. 그럼 형제 관계를 맺고 돌아갔는데 얘네들이요. 후금이요. 나라 이름을 자 뭐라고 바꿨냐면 청이라고 국호를 바꾼 겁니다. 1636년 자 국호를 청이라고 바꾸고 우리한테 무슨 관계를 요구했냐면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자, 야 조선 대답해. 나도 이제 황제야. 자, 내가 황제니 여기 명나라가 황제니 대답해. 그랬더니 조선이 뭐라고요? 명이 황제인데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얻어 터진 겁니다. 이게 바로 자 무슨 전쟁이다? 병자 전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있는 자 국호를 바꾼 게 1636년이고 병자 전쟁도 1636년이란 말입니다. 어떤 게 먼저인 겁니까? 그렇죠. 이게 먼저인 겁니다. 국호를 바꾸고 자 뭐라고요? 청이라 바꾸고 황제의 칭호를 쓰면서 대답해. 내가 황제야, 명이 황제야. 이때 조선이 명인데요. 이랬다가 얻어 터진 게 병자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당시에도요. 어디로 피난을 떠나려고 했냐면 강화도로 피난을 떠나려고 해요. 강화도로 피난을 떠나려고 했는데 강화도의 길목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피난을 떠났냐면 남한산성으로 자 피난을 떠났어요. 자 이때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떠났는데
이 남한산성이 여러분들 그 오늘날의 그 행정구역으로 본다면은요, 어디에 걸쳐 있냐면 송파, 서울의 송파, 자, 그 다음에 하남, 성남, 광주 이런 땅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넓어요. 넓은데 당시에 어떤 첩보를 들었냐면 이게 12월 달이거든요. 겨울이에요. 겨울이다 보니까 이 식량을 얘들이 직접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을이라든지 뭐 여름 막 이럴 때는 들판에 있는 식량들을 막 약탈해서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전쟁하는 도중에. 그런데 겨울이기 때문에 식량을 직접 가지고 왔어요. 누가? 청나라 군대가. 청나라 군대가 식량을 가지고 왔는데 몇 달치 식량을 가져왔냐면 딱 2달치. 그러니까 60일치 식량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첩보를 우리가 듣고 아 그래. 그럼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서 60일만 버티면 승산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한산성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얘네들이 어느 한쪽에 이렇게 자 측면으로만 공격을 하면 위에 있으니까 방어에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럼 측면으로만 공격을 하면 우리가 막아내면 되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이 전체를 아예 에워싸요. 이 전체를 에워싸고 포위망을 막 좁힙니다. 좁혀.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오히려 고립돼 버려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60일치 식량인데 우리가 한 45일 정도 버티다가 더 이상 식량이 부족하고 식수가 부족해서 항복하러 내려오게 되죠. 송파의 삼전도, 이 삼전도에 내려와서 굴욕적인 자 강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무슨 관계가 체결됐다고요? 네, 분신 관계가 이렇게 체결이 됐네요. 분신 관계가 체결됐다. 다시 마무리하면 정묘 전쟁으로 인해서 자 형제 관계가 체결됐었던 거고, 자 이 정묘 전쟁은 누가? 후금. 후금이란 이름으로 쳐들어왔었던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후금이란 이름으로 쳐들어왔다. 그런데 병자전쟁은 청이라는 이름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병자전쟁에서는 자 여기 있는 군신관계를 체결했고 정묘전쟁에서는 형제관계라는 거. 자 그 정도 확인하시고요. 전쟁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난데 이때 그러면 누구와의 국교는? 명나라와의 국교는 단절됩니다. 명나라는 나중에 1644년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아직 안 망했어요. 그래서 명나라와의 국교는 단절된다는 거. 나중에 이거요. 쌤이 교재를 확인하면서 연도를 다시 나열을 좀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흐름 잡는 게 중요하다. 흐름 꼭 잡기 바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쟁 끝나고 났을 때 자 누구를 인질로 잡아갔냐면 소현세자. 소현세자. 자 그리고 복림대군. 이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인질로 잡아갔는데요. 소현세자가 당시 청나라에 가서 누구랑 교류했냐면 아담샬. 이 아담샬이라는 선교사는 명나라에서도 활약했고 청에서도 활약했었던 그런 예수의 선교사인데 얘가요. 청나라 때 어떤 달력을 만들어주냐면 시연력. 시연력이라는 달력을 예전에 쌤이 달력 쭉 한번 나열해줬잖아요. 그 달력 나열해준 거에서 시연력을 만들었던 자 선교사가 아담샬인데 이 아담샬과 소현세가 교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머물면서 서양의 어떤 자연과학을 직접 자 몸으로 경험을 한 거죠. 아무튼요 인질로 끌려갔던 이들이 8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소현세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인 인조한테 문안 인사 드릴 거 아닙니까? 아버지 잘 계셨습니까? 그래 너도 고생 많았다. 자 청나라는 어떻더나?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이제 여기 있는 이 인조가 듣고 싶은 소리는 뭘까요? 예, 청나라는 띠떼끼입니다. 이러길 바라셨죠. 왜냐면은 삼전도에서 이 군신관계를 체결할 때 많은 자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망신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나라에 대한 어떤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여기는 이 소현세자가 네 청나라는 띠떼끼입니다. 이래주길 바랬는데 아버지 청나라는 짱이에요. 막 이런 거예요. 이거 보세요. 막 천리경. 그 당시에 이제 마원경, 이 천리경 같은 것도 가지고 왔거든요. 아버지 잘 보이죠?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시계가 울어요. 자명종. 또르륵 막 이런 것만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소현세자가 아버지한테 청나라 짱 이러다가 결국 이제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인조가 이제 옆에 있던 벼루, 이 벼루를 집어 던져요. 벼루 집어 던졌고 소현세자가 그 벼루를 맞고 자 시름시름 앓다가 3일 만에 죽습니다. 물론 독살됐다는 썰이 있습니다. 어쨌든 소현세자는 3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인 자 복림대군, 자 복림대군이 둘째 아들이네요. 둘째 아들인 이 복림대군이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형 왜 죽었어? 그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청나라 짱 이러다가 죽었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아버지 청나라는 띠떼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 그래 네가 역시 효자구나. 네가 왕을 하거라. 그래서 이 복림대군이 바로 효종이 됩니다. 그러면 효종이 몇째 아들이라는 거? 둘째 아들이라는 거 한 번만 눈여겨봐 주시고요. 그러면 효종 때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무슨 운동이라는 게 벌어질 거냐면 이런 운동이 벌어집니다. 북벌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때 북벌운동은 서인들이 중심이 됐고요. 당시에 송시열이라든지 자 이런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효종 때 자 북벌운동. 하지만 이 북벌운동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청나라가 너무나 강성해집니다. 갑작스럽게 컸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있는
효종이 갑작스럽게 죽어요. 그래서 북벌운동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 자 누가 올라오게 되냐면 현종이 올라오는데 이 현종 때는 무슨 논쟁이라는 게 벌어지냐면 이런 게 벌어진답니다. 예속 논쟁이라는 게 벌어지는데 이 예속 논쟁은 예학의 발달. 그래서 조선 후기에 성리학과 관련된 어떤 그러한 질서를 더 강화시키기 위한 예의범죄를 연구하는 학문 예학이라는 게 이제 발달됐는데 그거에 기반을 두고 예속 논쟁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효종이 큰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효종을 위해서 상복을 1년 동안 입을 것이냐 3년 동안 입을 것이냐 뭐 이런 논쟁을 이제 벌였던 게 예속 논쟁입니다. 됐죠? 예속 논쟁. 그래서 이 예속 논쟁은 직접 답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효종 다음에 자 누굽니까? 여기 있는 자 숙종이 올라왔는데 이 숙종 때 하나 자 백두산 정계비라는 게 세워지고요. 자, 백두산 정계비. 이 백두산 정계비가 누구랑 세운 거냐면 강희제, 청나라의 강희제와 함께 체결했었던 게 백두산 정계비입니다. 자, 요거 참고로 밑줄 걸 거고요. 또 하나, 자, 이걸 갖고 봐요. 두 번째, 이 숙종 때요. 숙종 때 윤휴라는 사람이 북벌론을 주장해요. 자, 북벌론을 주장하는데 이 북벌론을 주장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윤휴입니다. 윤휴인데요. 이 윤휴는 붕당이 남인입니다. 자, 남인이고 당시에 청나라에는 무슨 난이 있었냐면 3번의 난. 3번의 난이라는 혼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 3번의 난을 틈타서 혼란을 틈타서 북벌을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했었던 게 바로 윤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한국사에서는 뭐만 나오냐면 지금 이야기한 아까 북벌운동의 서인, 송시열, 효종 때 이것만 한국사에서 나오는데 우리 동사에서는 이것만 묻는 게 아니라 이걸 묻는다는 겁니다. 윤휴의 자 북벌론이 한 번 더 있었다는 거. 언제? 여기에 있는 숙종 때. 정확히 가면은요. 이 윤휴는 현종 때 한 번 건의했고 숙종 때도 건의하거든요. 그래서 현종과 숙종 때 건의했는데 자 우리는 숙종으로 기억할게요. 아무튼 자 그러면 윤휴가 북벌론이라는 걸 주장했다. 물론 이게 뭐 실행에 옮겨지진 않았고요. 윤휴는 여러분들 어디서 배웠죠? 성리학에서. 기억나나요? 주희가 다시 태어나면 내 학설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공자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 학설을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었던 게 바로 윤휴였었던 거죠. 자, 윤휴. 아무튼 자, 북벌론.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종이라는 왕이 있고요. 자, 이 경종이라는 왕은 의미 없습니다. 시험에 나올 게 없고요. 이어서 누가 나오냐? 영조가 나오고요. 영조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자, 정조가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서 그나마 하나 자, 언급될 거는 뭐냐면 요겁니다. 정조 때 무슨 화성이 건설되었다? 네. 수원 화성이 건설되었다. 이 뭐가 나오냐면 동아시아 각 국가의 도시 발달. 이런 챕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 발달에서 중국은 뭐 강남 지방 전체가 도시화가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전국적 도시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지갑에 돈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최대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양반들이 주로 다 향촌에 다 머물기 때문에 도시가 크게 발달하지 못해요.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그나마 하나 발전된 도시가 바로 여기 있는 자, 수원 화성 정조에 의한 그런 계획 도시였었던 거죠. 자, 이 정도. 자, 그리고요. 여기 있는 순조와 헌종과 철종이 나타나는데 자, 여기에 세도 정치. 이 세도 정치는 19세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세도 정치 때 여러분들 청나라의 19세기 모습과 똑같아요. 어린 왕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환관과 외척들이 설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기강이 문란해졌고요. 자, 탐관오리의 횡포, 즉 세금 수탈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뭡니까? 백년교도의 난이라든지 이런 반란이 벌어집니다. 그럼 똑같이 여기에서도 자, 뭐가? 밀란이 벌어지는데 자, 밀란이 벌어지는데 그 밀란에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홍경래의 난이라든지 다시 가면 홍경래의 난 1811년 홍경래의 난 자, 그 다음에 진주밀란 1862년에 자, 진주밀란 이런 것들이 특히 이 진주밀란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밀란이 이제 확대되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혼란스럽다. 그리고 세도 정치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확인할 거는 자, 인구가 뭐 된다는 거냐면 정체됩니다. 인구가 정체된다. 요것도 이제 뒤에 단원에 나오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의 증가만 이루어져요. 정체가 된 적이 없어요. 중국은 계속 증가만 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증가가 잠시 정체가 된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일본은 18세기, 우리는 19세기. 배경이 똑같아요. 뭐냐면 자연재해.
자연재해. 자, 일본 같은 경우 뭐 텐메이 대기근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 자, 그다음에 전염병. 그럼 자연재해와 전염병 때문에 자, 인구 증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잠시 정체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배층들은 수탈을 여전히 일삼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는 더욱더 정체돼 버려요. 그럼 세 가지요. 자연재해, 전염병, 지배층의 수탈. 이로 인해서 인구 증가가 정체됐고 또 저항을 할 겁니다. 이끼라는 게 발생될 거예요. 이끼. 자, 일본의 이끼. 이 일본에서 말하는 이끼가 뭐냐면 농민 반란입니다. 그러니까 밀란과 같은 뜻이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도 그 같은 상황에 배경이 똑같아요. 19세기. 시점만 다르죠. 얘들은 18세기고요. 우리는 19세기인데 자연재해, 전염병, 지배층의 수탈. 그래서 인구 증가의 정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지배층의 수탈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끼, 밀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일본은 18세기, 우리는 19세기. 그래서 전체적으로요. 조선의 큰 틀은 일단 잡아들였습니다. 잡아들였는데 다시 한번 마무리해드리면 조선 후기에 자, 여기에 선조 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붕당 정치라는 게 시작되었다. 이 붕당 정치에서 동인, 서인, 북인, 남인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는 안 물어봐요. 알겠죠? 우리 시험에서는. 그리고 한국사에서도 워낙에 쉽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붕당 정치의 흐름을 따로 묻진 않습니다. 물론 개념 시간에 쌤이 한국사 개념에서 정리는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친구들은 자, 그걸 참고로 수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요. 자, 선조 때 시작되었다. 광해군 때는 자, 사르우 전투 기억하시면 되고요. 대동법도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인조에서는 자, 무슨 호란과 무슨 호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됐죠? 즉 정묘전쟁, 병자전쟁. 요거 흐름 잡아야 된다. 그 이후에 효종에서는 북벌운동이 있었다. 됐죠? 효종에서. 자, 그 다음에 현종 때는 예속론쟁이 있었고 숙종 때 북벌론이 한 번 더 주장이 된다. 누구에 의해서? 윤유에 의해서. 경종은 의미 없고 열심히 안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영조. 영조도 동사에서 나올 건 없고요. 정조. 이 정조 때 가니까 수원 화성을 기억해라. 그리고 19세기의 세두 정치 때 밀란이 벌어지고 있다. 인구 증가가 정치되고 있다. 자, 이 정도. 자, 이제 살을 좀 붙여야 될 게 뭐냐면 임진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전쟁. 임진전쟁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죠? 지금 보고 있는 게 17세기 전후에, 다시 가면요. 17세기 전후에 동아시아 전쟁,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17세기 전에, 이 바로 임진전쟁. 요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후의 전쟁은 좀 아까 봤었던 정묘전쟁과 병자전쟁. 요걸 말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17세기 전후에 자, 이 동아시아 전쟁 이후에 결과의 값. 중국은 청나라로 바뀝니다. 자, 일본은요. 에도 막부로 바뀝니다. 정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네요. 그래서 중국은 청나라로 바뀌었고 일본은 에도 막부로 바뀌었고 우리나라는 그냥 조선입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라고 분리를 하죠. 그래서 임진전쟁과 그다음에 자, 정묘변제전쟁 요 17세기 전후의 전쟁 이걸 기점으로 해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누게 됩니다. 자, 우리는 요걸 보겠습니다. 자, 배경. 일단 배경을 가면은요.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자, 조선 같은 경우는 자, 뭐 하고 있었냐면 조선은 군대의 질이 자, 저하돼 있었답니다. 왜 그랬냐면 조선 초기에 세종 때 사군 육진의 개척 뭐 이거 빼고는요. 그러니까 여진족의 침략을 막기 위한 사군 육진의 개척 이거 빼고는 조선시대의 전기에는 큰 전쟁이 없어요. 큰 전쟁이 없다 보니까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겁니다. 됐죠? 그래서 군대의 퀄리티가 매우 저하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게 있었냐면 조선은 양반 사회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자, 양반 사회의 분열. 자, 이거 멋있게 두 글자로 줄여볼까요? 바로 붕당이 시작됐던 겁니다. 붕당이. 그래서 여러분들 붕당에서요. 동인과 서인. 자, 이렇게 나눠졌을 때 이 동인의 자, 특징은 영남학파. 경상도죠? 영남학파. 그 다음에 서인은 기우학파. 이게 충청도인데 그러면 동인과 서인 얘네들 대표 선수가 이황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이가 있었거든요. 이 중에요. 10만 양병설. 자, 병사들을 10만 명을 길러냅시다. 라는 10만 양병설. 즉, 임진왜란 바로 직전에 일본이 대규모의 침략이 예상된다. 우리도 그걸 이제 감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그 대규모의 침략이 예상되니 미리 10만 명의 병사를 길러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건의를 했었던 겁니다. 그럼 10만 양병설은 누가 주장했었던 거냐면 이이가 자, 주장을 했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이쪽 동인 쪽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채택되지는 않았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양반 사회의 분열 뭔지 알겠어요? 아니 분명히
대규모의 침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10만 명의 병사를 키우자는 주장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 당의 어떤 입장에 고집하면서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해서 그래 함께 협력을 해서 만들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붕당의 이익만을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양반 사이 분열, 외부의 침략에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아무튼요. 조선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나라 같은 경우는 북로 남해의 침략으로 계속 시달려 왔죠. 14, 16세기 내내. 그랬다가 자 여기에 누구의 개혁이 있었다? 장거정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거정의 개혁은요. 장거정의 개혁은 연도를 제가 써드리면 대략 한 10년 정도 이제 개혁을 했는데 이 장거정의 개혁에서 자 포인트는 뭐냐면 임진전쟁 전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1조 편법이라는 세금이 개혁이 되는데 은을 메인 화폐로 채택을 하죠. 은. 아무튼 이건 명나라의 상황. 세 번째, 일본의 상황을 가면 이 일본이 전국시대를 이제 통일하는데 그 전국시대를 통일하는 과정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에 1467년도에 뭐 있습니까? 온인의 난이라는 게 벌어지죠. 온인의 난. 그 온인의 난을 기점으로 전국시대가 시작됩니다. 전국시대가 시작되었고 전국시대 한참 진행되는 중에 1543년 조총이 들어옵니다. 16세기 중반이죠. 16세기 중반에 조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조총에 기반을 두고 조총부대를 앞세우고 자 오다 노부나가 이 오다 노부나가가 1575년도에 나가시노 전투에 승리를 하면서 통일의 기틀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 오다 노부나가와 주종관계에 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 전국시대를 뭐하게 된 겁니까? 전국시대를 자 완전하게 통일하게 된 거죠. 그럼 전국시대가 통일한 시점이 1590년입니다. 여러분 이 전국시대는 센고쿠 시대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무슨 정책을 펼쳤습니까? 통일 정책을 펼쳤죠. 그리고요. 통일 정책을 펼치면서 뭐 했냐면 이랬었던 겁니다. 자, 과도한 군사력을 밖으로 뭐 하자? 배출시키자. 라는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과도해진 군사력을 배출시키다. 통일 정책에서요. 병농 분리시켜요. 야 농민들아 그 무기 위험한 거야. 무기 다 내놓고 무기 몰수령 내리고 병농 분리시켜서 이제 신분 이동이나 직업 이동을 금지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농민이면 계속 농민이고 한 번 수공업자면 계속 수공업자고 무사하면 계속 무사인 이런 어떤 정책들을 펼쳤단 말이죠. 그랬을 때 기존에 무사했었던 사람들한테까지도 너 무기 내놔 이러면은 자존심이 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걔들한테는 아씨 어떡하지? 근데 전국시대 때문에 숫자는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들을 밖으로 자연스럽게 배출시킬 자 필요성. 그럼 예를 들어서 한반도의 땅을 자 정벌하러 가는데 여기 있는 땅을 일본이 자 만약에 정벌에 성공을 한다면 이 정벌한 땅을 빼앗은 땅을 아까 얘기했던 얘들 무사들한테 땅을 떼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너 여기 살아? 네 땅이야 라고 떼어주면 되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싸우러 갔다가 졌어요. 땅을 못 뺏었네. 그럼 지는 과정에 싸움하는 과정에 일부는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군사력은 밖으로 배출된 거네. 살아 돌아오든 죽어 돌아오든 어쨌든 자 여기 있는 군사력을 배출시켰어. 이기든 지든 이기면 좋겠지만이야. 저도 큰 손해볼 게 없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 과도한 군사력을 밖으로 배출시킬 필요성에 의해서 침략을 해야 되는데 침략의 명분이 없네. 그래서 침략의 명분이 없어서 얘가 어떻게 했냐면 야 조선아 조선 잘 들어. 나 명나라 정벌하러 갈 거야. 명나라를 정벌하러 갈 거야. 내가 명을 정벌하러 가는데 내가 이 명나라까지 가는 길을 잘 몰라. 육지로 가본 적이 없으니까 너는 근데 가는 길 알지? 그러면 네가 길도 짜. 길의 방향을 잡아달라. 정명향도를 요구한 겁니다. 정명향도는 내용이 이겁니다.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는데 길도 짜. 길의 방향, 길 안내를 맡아라.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집에요. 똑똑똑 저 강도인데요. 제가 강도인데 옆집을 털 거거든요. 옆집을 털 건데 여기 CCTV가 없는 안전한 길목을 좀 저한테 안내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럼 여러분들 아버님이 예, 이쪽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안내해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버님이 그렇게 안내하는 순간 공범이죠. 결국은요. 이러한 요구 자체가 수락이 될 수가 없는 요구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일본이 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뭔 개소리야? 라고 이제 거절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자 감히 우리의 요구를 거절해? 라고 이제 이거를 명분으로 삼아서 침략을 하게 됐었던 겁니다. 아무튼요. 그래 전개 과정을 간다라면
이 전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작전을 기억하는데 수륙병진 작전. 이 수륙병진 작전은요. 물 숫자, 육지 육자, 나란히 병자, 나아갈 진자. 그러면 물과 육지에서 나란히 올라간다? 이게 전투병들이 여러분들 막 식량이나 이런 것까지 짊어, 그러니까 군장을 좀 더 무겁게 메고 이제 다니면 어떻게 돼? 이동 속도가 느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지에 상륙한 얘네들은 자, 가벼운 장비만 들고, 즉 무기 정도만 들고 빠르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럼 식량이나 이런 것들은요. 자, 여기에 있는 해안가 쪽에서 수군들이 약탈해서 얘들한테 식량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즉 물과 육지에서 나란히 때리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륙병진 작전입니다. 그런데 그 수륙병진 작전을 초반에는 우리가 엄청나게 깨져요. 엄청나게 깨지는데 결국 수륙병진 작전이 좌절되고 주춤하게 만들었었던 게 바로 누구의 활약인 겁니까? 그렇죠. 바로 이순신의 활약이었었던 겁니다. 수군의 활약으로 인해서 이 작전이 나중에 좀 주춤해지죠. 아무튼요. 이들이 침략해 들어왔고 부산진과 동래성이 먹힙니다. 부산진 먹혔고요. 동래성도 먹혔고요. 함락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함락될 거냐면 성주 여기도 함락됐고요. 충주 이 충주도 함락이 되는데 당시에 이 충주에서는 신립장군 이 신립장군이 충주 탄금대에서 이제 배수진을 치고 싸우는데 이게 사실은 작전 실패예요. 그러니까 충주로 넘어오기 전에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그 소백산맥에 문경세제가 있는데 그 문경세제의 그 길목에서 지켜보다가 이들이 넘어올 때 이제 포위해서 막았으면 훨씬 더 우리가 유리했을 텐데 거기를 방비하지 않고 그냥 넘어오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충주에서 탄금대. 이 탄금대에서 배수진. 여러분 배수진이라는 게 뭡니까? 뒤에 뭐를 등지고? 물을 등지고. 그러니까 물을 등지고 싸우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어차피 뒤로 도망가다가 물에 빠지면 죽는단 말입니다. 그죠? 물이 깊고 안 깊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을 등지고 싸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로 도망가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만큼 끝까지 싸워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배수진이야. 근데 문제는 이게 창이나 칼로 이렇게 띵띵띵띵 1대1 이렇게 직접 붙어서 싸우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얘들은요. 뭘 앞세우고 들어왔다고요? 조총부대를 앞세우고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대규모의 조총부대가 지금 앞세워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배수진을 치고 이제 와라 씨 덤벼 난 어차피 죽어 무리야 이런데 얘들이 총으로 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이제 결국은 전열이 흐트러지면서 참패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총이라는 게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조총부대 그 이전 아까 얘기했던 나가시노 전투에서도 조총부대가 위력을 발휘했잖아요. 1543년 연도까지는 별 필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포르투갈에 의해서 16세기 중반에 전국시대 한참 진행 중인 거죠. 그 전국시대 한참 진행 중에 조총이 전라가 되었다더라. 그 정도. 충주도 함락됐습니다. 여러분 충주는요. 남한강의 길목입니다. 남한강으로 거슬러 올 수 있는 하나의 루트거든요. 그러면 여기 충주가 함락됐다. 아이고야 선조가요. 어떻게 돼요? 피난을 떠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제 배 타고 들어올 거니까. 어디까지? 서울까지. 그래서 선조는 피난을 떠났고 한양이 함락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양이 함락됐고 평양까지도 함락이 됐는데 이때 누가 지원해 주냐면 명나라가 야 도와줄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명나라가 사실 우리를 도와준 이유는 뭐냐면은 일본이 내세운 명분이 뭡니까? 명을 때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정명향도? 그래서 선조가 여기에서 한양을 버리고 평양. 근데 평양을 버리고 의주까지 갔어요. 일본은 여기까지 먹은 상태고요. 그럼 의주에서 명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더니 명나라가 오지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이리 와버리면 일본이 전쟁에 여기까지 이제 공격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는 전쟁을 어디요? 명나라의 어떤 본토 여기까지 확대시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한반도에서 그냥 조선 땅에서 마무리 짓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도와줄 테니까 기다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명나라가 지원합니다. 그럼 명나라가 지원했을 때 조명연합군. 이 조명연합군이 이제 결성이 돼요. 이 조명연합군이 평양성 전투. 그래서 어디를 탈환한다고요? 평양을 탈환합니다. 평양을 탈환해요. 그럼 일본이 후퇴하겠죠? 일본이 후퇴하는데 이때 일본이 후퇴하는데 야 조선아 이거 별것도 아닌데 니네들 왜 이렇게 깨졌니? 라고 하면서 명나라가 좀 쉬어. 이제 평양을 탈환한 이후에 후퇴하는 일본을 추격한 겁니다. 추격을 했다가 경기도 고양시, 이 고양시의 벽제관, 이 벽제관 전투에서 명나라가 깨져요. 벽제관 전투에서 누가 패배했다고요?
명이 패배합니다. 명나라가 패배한 거예요. 요 전투 알아둬야 돼요. 요거를요. 자, 권율의 무슨 대처? 행주대처. 요걸로 우리는 마무리했는데 시험에서 이 행주대처는 묻지 않습니다. 그럼 벽제건 전투 패배, 명나라가 패배한 건데 요거 직후에 우리가 뒷수습했습니다. 권율 장군이. 자, 그 상황에서 네 번째 뭐 하게 되냐면 명나라가 휴전회담을 제안합니다. 자, 휴전회담을 제안했다. 명이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휴전회담이 3년간 전개될 거예요. 3년간 전개되는데 결국은 결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해요. 한반도의 남쪽의 땅을 일본에 넘겨라. 그 다음에 명나라 황제, 오, 딸 예쁘던데 그 딸을 자, 일본 천황의 후궁으로 보내라. 그 다음에 자, 여기에 감한무역을 재개해달라. 그리고 일본이 승리한 전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 협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결국은 결렬이 됩니다. 결렬되고 자, 그들이 다시 쳐들어왔었던 게 자, 무슨 전쟁입니까? 정유전쟁. 정유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유전쟁에서 결국은 얘들이 노요토미 히데요시 자, 도희라고 할게요. 사망을 하고 얘들은 자, 완전하게 자, 이제 뭐 한다? 철수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순신이 노량해전에서 이제 전사하게 됐었던 거죠. 아무튼요. 자, 명칭의 수륙병진 작전. 자, 그다음에 벽제관 전투. 휴전회담은 명이 제안했다라는 거. 3년간 진행됐으나 결렬됐다라는 거. 다시 쳐들어온 게 정유전쟁이라는 거.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흐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과의 값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결과의 값. 이게 중요한데요. 자, 조선에서는 명나라에 대한 고마움. 이야, 명나라에 대한 고마움. 자, 요거 하나만 일단은 체크할게요. 제조지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조선을 만들어줬다. 이런 뜻이거든요. 정말 은혜로운 나라다. 제조지은. 즉 우리 조선은 망했던 거야. 조선은 망했었던 건데 그 망한 나라를 명이 다시 살려준 거야.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명나라에 대한 사대를 더 강화시키죠. 이거 왜예요? 뭐 문화재가 소실됐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건 교재에서 보기로 하고 일단 포인트는 제조지은. 됐죠? 두 번째, 명나라는요. 국력이 급속도로 자, 쇠퇴가 됩니다. 자, 명나라가 급속도로 쇠퇴가 될 때, 자, 세 번째, 여기에 누가 성장한다고요? 여진. 그 여진이 바로 후금을 건국을 했었던 겁니다. 자, 얘가 누굴 압박한다고요? 자, 명나라를 압박할 겁니다. 명나라 압박했을 때 조선한테 도와줘. 기억나시나요? 조선에게 도와줘.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강홍립이라는 장군을 보냈죠. 그런데 뭐 했습니까? 항복을 했었죠. 자, 무슨 전투? 사르후 전투. 자, 1619년도에 사르후 전투. 세 번째. 자, 네 번째는 일본. 자, 일본은 새롭게 무슨 막부로 바뀌게 되면 자, 에도 막부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에도 막부는 1603년이죠. 조선과 국교를 다시 재개할 거거든요. 조선과 국교를 다시 재개할 건데 자, 통신사가 조선에서 파견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유약조라는 걸 체결해서 무역을 자, 우리가 통제합니다. 부산포만 열어줘요. 여러분 조선 전기는요. 3포가 열리거든요. 부산포, 연포, 제포. 근데 조선 후기는 부산포 하나만 열립니다. 그래서 기유약조 요거하고 자, 통신사 자, 기억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전쟁의 임진전쟁의 결과의 큰 틀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교재로 가서 이제 살 좀 더 붙일게요. 교재는 이제 100페이지인데요. 100페이지에 사화에다가 밑 찍으시면 되고요. 사화. 이런 사화에서 사림이 다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뭐를 통해 성장했다고요? 서원과 향야. 밑 찍어야 됩니다. 서원과 향야. 그 다음에 이제 붕당 정치. 자, 그 붕당 정치 세 줄로 압축되어 있네요. 세 줄로 압축되어 있는데 쌤이 아까 붕당을 쭉 한번 정리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가게 되면 일본에요. 센코쿠 시대를 통일했는데 거기 사회개혁이라고 되어 있는 거 5번 별표할게요. 사회개혁. 5번 별표하는데 검지를 실시했습니다. 검지. 지자가 땅 지자입니다. 검은 검사했다. 그런데 태압검지라고 되어 있죠. 왜 태압검지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노요토미 히데요시는 쇼군이 아닙니다. 쇼군이 아니라 자, 허수아비 천황이 있었고 그 천황한테 태압이라는 자, 관직을 받은 겁니다. 태압은 왕이 어렸었을 때 그 어린 왕을 위해서 대신 통치해준 사람이 태압입니다. 어쨌든 태압이라는 관직을 가지고 검지를 한 겁니다. 누가? 노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래서 만든 자, 토지장이 검지장이고요. 자, 석고제 몇 찍을까요? 석고제는 토지의 생산력을 쌀의 어떤 수확량을 가지고 표시한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연공이요.
연공이 세금이거든요. 그럼 연공이 세금인데 연공을 부과할 때 연공 부과의 기준. 그러니까 세금을 얼마를 부과할 것이냐라는 기준라고 했을 때 자, 쌀의 생산량. 쌀의 생산량. 나중에 메이지 정부로 바뀌게 되면은 세금을 땅에서의 세금을 어떻게 걷지? 그랬을 때 토지 가격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근대화가 되면서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한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 있는 땅과 뭐 강원도 저기에 뭐 태백에 있는 땅은 아무래도 가격이 차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세금의 양이 다르죠. 그건 오늘날의 모습이고 개항 이후의 모습이고 이 당시에 자 에드막부에서는 자 연공을 자 부과할 때 세금 부과할 때 기준은 뭐로? 쌀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잡았다. 이걸 무슨 제라고 한다고요? 석고제. 석고제 몇 찍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뭐 무기물 수령 자 이건 앞에서 다 설명했었던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조카마치에 자 거주했다. 예, 도시에 자 거주했었던 거죠. 누가요? 지배층들이요. 지배층들이. 자 밑에 임진전쟁으로 바로 갑니다. 배경 밑줄그십시오. 3번만 밑줄그십시오. 자 과도한 군사력을 밖으로 배출시킬 필요가 있었다. 전개 과정에 정명향도를 구실 삼아 쳐들어왔고 수륙병진 작전을 했었고 자 나머지는 쭉쭉쭉쭉쭉 자 읽어보시면 됩니다. 선조가 도망갔네요. 그런 다음에 명나라가 도졌습니다. 그때 명나라가 조명연합군을 기반으로 해서 평양성까지는 탈환했어요. 이건 이겼어요. 그런데 명나라가 혼자 내려왔다가 어디요? 벽제관 전투에서 깨졌습니다. 벽제관 전투 밑찍으시고요. 수군의 활력이 나오는데 수군의 활력은 이순신, 유순신. 요거 하나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임진전쟁은요. 자 임진전쟁은 교과서에 우리가 승리한 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들이 이제 우리가 그들을 밀어냈으니까. 자, 승리한 전쟁을 되는데 사실 피해는 크죠. 그래서 피해는 컸지만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사에서 묘사를 하는데 그럼 이 임진전쟁의 승리의 원동력을 간다라면 첫 번째는 수군의 활약. 두 번째는 자, 명나라의 지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간다라면 의병들의 활약.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를 거뒀다. 그럼 수군에서 자 누구 말하는 거라고요? 이순신을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요. 이 이순신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무슨 병진 작전, 수륙 병진 작전을 자 무력화시키는 그런 활약을 했었던 게 바로 이순신인 겁니다. 그때 이순신의 싸움이 많은데요. 그 싸움 중에 첫 번째 옥포해전이라는 거 하나만 체크해 볼게요. 옥포해전. 이 옥포해전은 특징이 뭐냐면 첫 승리입니다. 이순신의 자, 첫 승리. 자, 그 다음에 사천해전. 이 사천해전은요. 사천해전 동네 이름이에요. 사천해전은 여러분들 그 거북선 모형으로 만든 거 보셨나요? 실물 크기로 만드는 거. 그 실물 크기로 만든 거북선이 있는데 위에 철갑선이에요. 그러니까 뚜껑이 있죠. 뚜껑이 있고 이제 쇠꼬챙이가 쪽쪽쪽 나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적의 배가 이렇게 붙어서 올라타는 요걸 막기 위해서 위에다가 뚜껑을 만들고 쇠꼬챙이 박아놓은 거야. 그 쇠꼬챙이가 몇 개냐면 4,000개. 말도 안 되는 얘기. 4,000개. 자, 뭐냐면요. 사천해전은 거북선을 처음 사용했었던.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북선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북선을 사용했었던 최초의 승리. 자, 여기에 사천해전입니다. 자, 거북선 사용. 자, 그 다음에 한산도 대첩. 이 한산도 대첩은 하객진이라는 전법을 통해서 최대 승리를 거뒀던 게 바로 한산도 대첩입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최대 승리라고 한다면 그들은 최대 패배겠죠. 이때 휴전회담. 아까 명나라가 제안했었던 그 휴전회담이 요 타이밍에서 딱 열려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렬됐죠? 결렬된 다음에 다시 쳐들어온 걸 우리는 무슨 전쟁이라고 표현했죠? 정유전쟁이라고 표현했나요? 이 정유전쟁에서 이순신이 자 뭡니까 여러분들? 명량해전. 영화로도 만들어졌었던 그 명량해전 됐죠? 울tur목에서 신에겐 아직 12척백에 있습니다. 요거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전사했었던 이순신의 전사 노량해전. 자,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이런 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예전에 한국사가 어려웠었을 때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동사에서도 이게 응용될 수는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요겁니다. 휴전회담을 가운데다 주고요. 요게 임진전쟁이잖아요. 임진전쟁과 정유전쟁에서 자 여기 있는 구간을 찾을 때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뭐 상황으로 올바른 것은 요거를 자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전투 이름 이순신의 활약은 이거 말고도 많겠지만 자 옥포해전 뭐라고요? 첫 승리. 사천해전 거북선 사용. 한산도 대첩은 최대 승리. 자, 그 다음에 자 명량해전 요거는 정유전쟁 때라는 겁니다. 임진전쟁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노량해전. 여기서 전사하셨죠. 자, 그 다음에 조명연합군에서는 자, 뭐 있었죠, 아까? 평양성을 탈환했나요? 네. 평양성을 자, 탈환했죠. 평양성을 탈환했다. 자, 그리고 벽제관 전투에 깨졌고 그 직후에 휴전회담. 하지만 결렬됐네요. 그러고 나서 여기 직산 전투라는 게 있거든요. 직산 전투. 요것도 이제 승리한 전투인데 직산은 오늘날 어디냐면 천안입니다. 그러니까 조명연합군의 활약에서 요거. 근데 뭐 직산 전투는 의미 없고요. 평양을 탈환했다는 거 시점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 직후에 벽제관 전투에서 깨지는 겁니다. 의병들의 활약에서 이 의병에 꽉재우. 자, 곽재우라는 의병장이 있는데 이 곽재우는 김시민의 진주 혈전. 이 진주 혈전을 자, 지원합니다. 그래서 곽재우는 붉은색 옷을 입었대. 그래서 홍희 장군이라 불려졌고, 자, 김시민의 진주 혈전. 자, 이런 것들을 자, 지원을 했었다라는 거. 됐죠? 진주 혈전. 그러니까 혈전인 이유는 이제 김시민 장군이 자, 이 전쟁에서 결국은 죽어요. 죽으면서 이제 어쨌든 성을 지켜냈죠. 그래서 자, 혈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 있는 승병장들도 활약을 하는데 그 중에 유정이라는 승려. 자, 이 유정이라는 승려 같은 경우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요. 일본도 불교가 이제 크게 장려됐었던 그런 나라다 보니까 승려라는 이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좀 더 협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유정을 보내요. 그러니까 유정이 뭘 했냐면 여기 일본의 포로 협상. 그러니까 임진전쟁 끝나고 나서 포로 협상에 자, 함께 갔었던 게 바로 유정이라는 승려입니다. 요 정도. 하나 더 추가해드린다면 여기에 아까 권율의 무슨 대첩이 있었죠? 행주 대첩이 있었나요? 자, 권율의 행주 대첩. 그러면 쌤이 빨간색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요 세 가지.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자, 김시민의 진주혈전, 자, 권율의 행주 대첩.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아무튼요. 다 이야기가 됐고요. 넘어갑니다. 뒷장 넘어가게 되면은 휴전회담. 휴전회담에서는 세 번째 줄만 밑줄깁시다. 감합 무역을 재개해달라. 하지만 자, 휴전회담은 결렬이 됐고요. 그 이후에 다시 침략해 들었다. 예, 거기에 있는 이순신의 명량해전과 노량해전 밑줄 그시면 되겠죠. 탐구들의 2번 왕별표 하십시오.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요 사료 처음에 잘 나온다. 자, 밑에 전쟁의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자, 조선에서는 니은번, 제조지은이라는 단어 꼭 밑줄 그시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중국은 결국은 국력이 급속도로 쇠퇴가 되고 나중에 멸망하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이자성의 난. 오른쪽에 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 있는 여진족이 이제 성장을 하는데 그 여진족이 어머나 후금을 만들어서 나중에 국호를 청이라고 바꿨네요. 일본은요. 일본은 에도 막부가 성립되었다. 밑줄 그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 발달에 별표할게요. 문화 발달에서 2명을 체크할 건데요. 성략에서 쌤이 1명 얘기했는데 강항. 이 강항이라는 성략자가 일본의 포로로 잡혀가서 당시에 후지와라 세이카와 만나요. 그래서 일본 성략 발달에 영향을 끼쳤죠. 강항. 이황의 학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삼평이라는 사람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이삼평 같은 경우는 도자기 기술자거든요. 도공인데 일본에 가서 아리타 지방의 도자기 발전에 크게 자, 도움을 줬고 그래서 지금도 일본의 아리타 지방에서는 이 이삼평을 도자기의 시조로 이렇게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요. 이삼평. 탐구드라 3번은 자, 시간 될 때 읽어보시고요. 탐구드라 4번 조그맣게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탐구드라 4번. 자,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은 뒷장에 여진족의 성장 쭉 나와 있는 거에서 정묘전쟁과 병자전쟁이 볼 겁니다. 이거는 말로만 할 테니까 체크하십시오. 정묘전쟁은 후금이 들어온 겁니다. 그죠? 강화도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전쟁의 결과 형제관계가 체결됩니다. 병자전쟁은 청이라고 이름 바꾼 상태에서 쳐들어옵니다. 이때 병자전쟁에서는 뭡니까?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떠났고 우리는 그들과 군신관계를 체결합니다. 됐지? 자, 갑니다. 1616년에요. 후금이 건국이 됩니다. 후금이 건국됩니다. 그런 다음에 1619년도에 자, 사르흐 전투가 있습니다. 자, 이 사르흐 전투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라고요? 중리배교라고 배우는 그겁니다. 중리배교. 자, 그 다음에 여기에 1623년 인조반정이 벌어집니다. 요것 때문에 인조반정이 벌어진 거죠. 자, 섞인 겁니다. 지금 중국의 정치와 우리 조선의 정치를 섞을 거예요, 지금. 그럼 인조반정이 벌어졌고 이때 하나 더 말하게 될게 1626년 영원성 전투. 영원성 전투란 전투는
명과 후금이 싸운 건데, 자, 그때, 자, 후금의 누르와치. 이 누르와치가, 자, 결국은 여기서 사망을 합니다. 그럼 누르와치가 사망한 시점은 1626년, 요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이후에, 자, 이렇게 할게요. 여기로 갑니다, 위에. 그 이후에, 자, 뭐죠, 여러분들? 여기에 1627년, 그렇죠. 바로 정묘전쟁. 그 다음에 그들이 국호를 뭐라고 바꿨죠? 청이라고 바꿨나요? 1636년. 그런 다음에 자 1636년에 쳐들어왔었던 자 무슨 전쟁? 병자전쟁. 그리고 나서 1644년도에 명나라 멸망.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 구간 찾는 문제로 시험에 잘 나와요. 구간 찾는 문제로 시험에 잘 나오는데 다시 나열하면 1616년도에 후금이 건국되었다. 그리고 나서 자 사르 전투. 이거는 소위 한국사에서 배우는 중리배교다. 이후에 인조반정, 자, 그 다음에 사르 전투, 자, 미안해요. 영원성 전투. 이 영원성 전투에서 누르와치가 죽어요. 그러면 결론. 지금 이야기하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이 두 개의 전쟁은 누르와치가 쳐들어올 수 없어요. 누르와치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쳐들어왔냐면 홍타이지. 쉽죠? 이지. 홍타이지. 자, 이 홍타이지가 나중에 청나라 태종이 될 건데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가 자, 쳐들어왔었던 게 정묘호란과 바로 병자호란이었었던 겁니다. 자, 이 정도 전개 과정. 탕후대로 5번 별표하시면 되고요. 탕후대로 5번 별표하시고 자 밑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게 되면 이제 북벌운동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번이 있었다. 크게. 그래서 효종 때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숙종 때 윤유가. 그러니까 효종 때 주장한 거는 서인이고요. 그 다음에 숙종 때 자 주장을 했었던 거는 남인의 윤유입니다. 자 탕후대로 6번, 3번에는 조그맣게 별표하시고요. 탕후대로 7번. 탕후대로 7번에 보면은 어땠습니까? 2번에 걸쳐서 윤유가 북벌론을 제시했는데요. 현종 때도 한 번 제시했고 숙종 때도. 우리는 숙종 걸 기억할게요. 숙종 거. 뒷장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청나라의 발전. 자, 17세기 동아시아 전쟁 이후에 청이 이제 발전하는 모습. 밑에 인적, 물적 교류는요. 새로운 작물들, 조총이 들어왔고 새로운 작물 들어왔고 사야가 몇 줄 걸까요? 아까 이삼평과 강항은 봤잖아요. 그죠? 사야가 몇 줄 걸 건데 이 사야가는요. 일본 장군이에요. 일본 장군인데 임진왜란 때 이제 그 조선에 침략해 들어와서 당시에 얘네들이 뭐 했냐면 전쟁에서 자, 자신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자, 죽였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이 귀를 잘라갑니다. 귀를 잘라. 근데 사람의 귀는 2개잖아요. 그러니까 2개를 잘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만 잘라가면 이게 2명인지 1명인지 구분이 어렵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또 뭘 잘라가냐면 코를 잘라가요. 그래서 코를 잘라가거나 귀를 잘라가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일본에 가서 나 하나 둘 셋 넷 나 이번에 100명 죽였어. 막 이런 거만 지네끼리 과시하면서 일종의 전리품인 거죠. 그걸 어떻게 돼요? 숫자를 다 해야 된 다음에 이제 방치하고 묻어버린 겁니다. 한 대 모아서. 그래서 일본에 가면 지금도 코무덤, 귀무덤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요. 그러면 그 코무덤과 귀무덤 민간인들을 학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을 학살하니까 일본 군대가 쳐들어오면 자, 민간인들이 막 도망갈 거 아닙니까? 도망가는데 어느 남자애가 혼자 도망가도 분명 제 100% 잡힐 텐데 저기 있어 앞에 보여. 자 금방 따라잡히고 죽일 텐데 자기 노모를 혼자 가도 살까 말까인데 노모를 등에 업고 막 뛰는 겁니다. 자 그 모습에 감명을 받은 거예요. 사야가가. 와 정말 효성스러운 나라다. 어떻게 이런 효성스러운 나라를 이렇게 나라를 내가 침범할 수 있단 말인가. 안 되겠다. 이제 자기 반성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자 투항을 해요. 병사들을 데리고 이제 투항을 해서 이름을 김충선이라고 이제 바꿉니다. 그러면서 조총부대나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는 교관 역할을 했었던 자 그런 인물이 사야가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등장하는 이름이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17세기 전후에 동아시아 전쟁을 이야기했고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요 시기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어떤 경제적 교류를 했는지 자 요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